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랜섬웨어 대응에 나서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 전 세계의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윌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북한이 약 13억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금융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백악관이 지난 2일 한국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회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근 사이버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야기하고 사이버 간첩 활동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방어자, 일반 대중이 경각심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불법 금융범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4일 블록업체와 가상화폐 전문기업인 채널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13억 달러어치 이상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he North Korean actors who stole or extorted more than 1.3 billion in fiat and cryptocurrenc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 companies.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금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양면성이 있다며 재무부와 관련 업계의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랜섬웨어 피해자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랜섬웨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주의보에서 2017년 150개국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역대 최악의 랜섬웨어 사건으로 기록된 워너크라이 2.0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이들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3곳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을 주요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적극 대응하면서 특히 정부와 관련 민간 분야와의 협력, 그리고 주요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발 화물 도착 시 경보 가동 체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4일 나이지리아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과 금융정보국 등이 자국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한 주의보를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령했다며 여기에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요구 내용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들의 목록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나이지리아 세관이 북한발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경보를 울리는 체계를 가동해 관계 당국이 제재 위반 등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직원 15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여부 등 평가 항목에서 최하인 미준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해
2018년 이후 5번째로 일본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나나이아 마후타 외교부 장관과 피니 헤나레 국방부 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공군의 P3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상에 파견해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선박 간 해상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직접적인 유엔 안보리 위반 활동을 탐색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초계기 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뉴질랜드 초계기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용해 경계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정보 수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이 이번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인 지난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선언 언급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선언을 해도 적대적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쌍방 존중 보장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북한의 유엔 주재 김성 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사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불법적으로 설립했으며 미국의 유엔사 유지 고집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치적 선언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게 거듭 확인됐다며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이 미칠 위험, 다시 말하면 한미 동맹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유엔사도 포함해서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유도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미한동맹 흔들기에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은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희망 섞인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마지막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건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얘기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명분들이죠.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연합훈련 중단이나 제재 선해제를 얘기하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한 별개의 협상으로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 위상이 2018년에는 소위 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것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을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그걸 활용해서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했던 그런 목적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더라도 비핵화 트랙과는 분리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한 용도가 아니에요.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이 이처럼 과거와 달라졌는데도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입구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2018년 당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이 중국 당국과 협력해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봉쇄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 에리엘 델터코 부국장은 지난 1일 국제문제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중국이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을 돕고 방조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의 목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보위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체포하며 보위성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주요 방법은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신앙 박해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 25건이 기록돼 있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은 탈북민들을 신문에 대답을 기록한 뒤 북한 요원들에게 넘기고 기독교 활동에 관련된 탈북민들의 경우 중국 당국자는 서류에 특정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해오던 민간단체 노체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압박 때문에 최근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전 대표는 4일 BOA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단체의 주요 활동이었던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비영리 단체의 등록은 이미 마쳤고 지난 2주간 워싱턴을 방문해 새 미국인 대표 선정 등 이전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미국 내 정보기술 IT 업체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지난 2016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자신의 집까지 방문해 격려했던 서멘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에게 지난주 서한을 보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약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